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시어머니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본 그날, 사무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쓸모없다고 내쳤던 그 여자가 이제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었죠. 흰머리가 성성한 그 여자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한때 고급 한복을 차려입고 거만하게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이제 초점을 잃은 채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시댁 거실에 무릎 꿇고 울던 그날, 똑같은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빌던 그날 말입니다.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때는 제가 무릎 꿇었고 지금은 그녀가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울었고 지금은 그녀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처럼 차갑게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평온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제가 그녀와 다른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3살 된 윤지수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성 중심 쇼핑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이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죠.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지금 저처럼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8배 저는 대학 동기 소개로 강민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은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정보기술 회사에 다니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데이트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예쁜 꽃다발, 때로는 책도 선물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의 세심함에 마음을 열었고 점점 사랑에 빠졌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가 처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날을 위해 저는 새 옷을 샀고 미용실에도 갔습니다. 선물로 과일 바구니를 준비했고 긴장한 마음으로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정혜 여사였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웃으며 저를 안으로 안내했고 준비해온 과일을 받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비싼 한옥 가구들과 전통 찻잔 세트,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모든 게 그녀의 성공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그녀가 직접 차린 한정식이었습니다. 9가지 반찬과 정성스러운 국, 고급스러운 그릇들. 맛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그녀의 시선이 저를 훑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옷차림, 제 손가락, 제 말투, 제 웃음소리. 모든 것을 평가하는 듯한 그 눈빛이 불편했지만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식사 후 그녀가 물었습니다. 집안은 어디고 부모님은 뭐 하시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형제는 몇이고.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이며 지방 국립대학을 나왔고 외동딸이라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민준이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는 좀 까다로우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반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믿었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축하해줬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행복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주도로 사흘간 다녀온 우리는 첫날 저녁을 시댁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 선물도 드리고 인사도 드릴 겸 말이죠.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앞으로 살아갈 지옥이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그녀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살이 쪘네. 신혼여행 다녀오더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인사말도 없이 외모부터 지적하다니. 하지만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한마디만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는 그저 어색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저를 이끌고 가더니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재료는 다 있으니까 저녁 차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뭘 좋아하는지는 알겠지. 사실 저는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느라 요리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나물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간이 제대로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더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이렇게 싱거워서 되겠어. 제육볶음은 또 왜 이렇게 짜? 간도 제대로 못 맞추면서 요리한다고 설쳤네. 저는 죄송하다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며 자기가 차린 반찬을 꺼내왔습니다. 당분간 내가 먹을 걸 챙겨줄 테니까 넌 그냥 배우기나 해. 머리는 좋은지 모르겠지만 손은 영 아니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와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제 눈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시간은 정확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걸었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남편 아침은 챙겨줬느냐, 집안 청소는 했느냐. 마치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5번은 시댁에 가야 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과 금요일만 쉴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 기분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오늘 와야겠다는 전화가 오면 무조건 가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면 늘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손님이 오면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옆에 앉아 제가 하는 일을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날카로운 말로 지적했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크게 썰면 어떡해? 작게 썰어야지. 그리고 씨는 왜 안 빼?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되겠어. 청소를 이것밖에 못했어. 구석구석 안 닦았잖아. 다시 해. 요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몇 번을 가르쳐 줬는데 왜 똑같이 못해? 손이 둔해도 이렇게 둔할 수가 있나? 매번 그녀의 말에 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했지만 그는 어머니가 원래 그러시니까 이해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나한테도 엄하시니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 나정의 여사는 대외적으로 유명한 한정식 식당궁의 대표였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고급 한식당이었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그녀는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고 전통을 지키는 훌륭한 여성 기업가로 칭송받았습니다. 신문에서는 그녀를 한식의 명인이라고 불렀고 요리 프로그램에서는 전통의 가치를 지키는 모범적인 사업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카메라 앞에서만이었습니다. 집안에서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그녀는 제 외모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키가 작다, 얼굴이 평범하다, 집안 배경이 변변치 않다. 그날 저녁 내내 저는 그녀의 날카로운 말들에 찔려 피를 흘렸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더 끔찍했던 건 그녀가 저를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댁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거기. 처음에는 제가 부르는 건지 몰랐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저밖에 없었죠. 다시 한 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못 들었어. 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귀찮다는 듯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찻잔 좀 가져와. 저는 찻잔을 가져다 드렸고 다시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야, 너 거기 이런 식으로만 불렀죠. 때로는 아예 이름 대신 며느리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그냥 저기 이것 좀 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저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일을 하는 도구인 것처럼요. 한 번은 친척 모임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날랐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아내야. 별 볼일 없는 집안 출신이지만 뭐 애라도 빨리 낳으면 되지. 그 말에 친척들이 웃었고 저는 부엌 구석에서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이 떠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너 이름이 뭐였지? 지수 그랬나? 저는 깜짝 놀라 대답했습니다. 네, 윤지수입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흔하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나 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존재가, 제 정체성이, 제 가치가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들 용기도 따질 힘도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니까, 남편이 사랑하는 어머니니까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1년 차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매달 생리를 시작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번 달도 실패했느냐고. 병원에 가보라고, 검사를 받아보라고, 혹시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아예 저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너 혹시 일부러 안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이 애 낳기 싫어한다던데 너도 그런 거 아니야? 저는 황당해서 대답도 못했습니다. 일부러 안 낳으려고요. 저는 간절히 아이를 원했습니다. 아이만 낳으면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2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제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어머니가 눈이 빨개진 채로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지수야, 시댁에서 너한테 뭐라고 하니? 괜찮은 거니?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얼굴만 봐도 아셨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머니는 그날 밤 혼자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꼭 아이를 낳아서 시어머니를 만족시키겠다고,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안심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저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고 다행히 둘 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잘못 갔다며 다른 병원에도 가보라고 했습니다. 3년차, 4년차, 5년차가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온갖 민간요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라는 한의원마다 다녔고 비싼 한약을 몇 달씩 먹었습니다. 쑥뜸을 뜨러 다녔고 기도원에도 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산에 올라가 100일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산을 오르며 빌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그래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심해졌고 남편은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가곤 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도 끊겼습니다. 침대에서도 그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인지 그는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6년 차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민준이가 고생한다. 대를 못 이으면 어쩌려고. 너 같은 며느리를 들였으니 우리 집안이 끊기겠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생겼고 얼굴은 헬쑥했고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저는 이미 늙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7년 차 저는 마침내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소견이었죠. 의사는 시험관 시술을 권했고 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는 동의했고 우리는 첫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배에 놓는 배란 촉진제 주사는 정말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가 놓아줬지만 나중에는 제가 직접 놓아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찌를 수가 없었고 몇 번이나 실패해서 배에 멍이 들었습니다. 호르몬제 때문에 몸이 붓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서 바지를 채울 수가 없었고 다리도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었습니다. 기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울컥하고 눈물이 났고 때로는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좀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2주 후 난자 채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난자를 빼내는 과정이었는데 깨어나고 나서 하복부 통증이 심했습니다. 마치 누가 배를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는 조금만 참으라고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 통증은 가시지 않았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 배아를 만들고 사흘 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자체는 간단했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2주 동안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 심한 운동을 하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술 다음 날 시댁에 오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험관 시술 받았다고 누워만 있으려고. 남들은 일하면서도 임신 잘만 하는데 너만 유별나게 구냐? 당장 와. 저는 울면서 시댁에 갔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김치독을 옮겼습니다. 배가 당기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일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떡해. 나도 예전에 애 셋 낳았지만 출산 다음 날부터 밥 해먹였어. 요즘 것들은 너무 약해. 2주 후 임신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 실패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저는 주차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아프게 주사를 맞았는데 실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래,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라고만 말했습니다. 위로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냉정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확실해. 병원을 바꿔봐야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처럼, 제가 부족해서 아이가 안 생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석 달 후 두 번째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또 겪어야 했습니다. 주사, 호르몬제, 난자 채취, 이식.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시댁에도 가지 않았고 집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부탁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음성. 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술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매번 같은 고통을 겪었고 매번 같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망가져갔습니다. 배에는 주사 자국이 얼룩덜룩하게 남았고 체중은 10kg이나 늘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5번이나 실패했으면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차라리 이혼하고 민준이가 재혼하는 게 낫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하겠다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결국 마지막 기회를 얻었습니다. 6번째 시술을 준비하면서 저는 모든 걸 바꿨습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댁 방문을 최소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든 무시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었고 가벼운 산책을 했고 충분히 잤습니다. 이식 후에는 정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 외에는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밥을 해다 줬고 저는 그저 먹고 자기만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남편이 막아줬습니다. 2주 후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10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간호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고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양성. 임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번의 시도 끝에 10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웃었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했고 시어머니조차 처음으로 제게 웃는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아이만 낳으면 시어머니도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임신 초기는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고 냄새에 예민해져서 음식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임신했다고 일도 안 하려고 하냐며 다른 며느리들은 임신하고도 다 일한다고 했습니다.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초음파 검사에서 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아들을 가졌으니 이제 우리 집안도 대가 이어지겠네. 하지만 그 말에는 저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아들을 낳을 도구로서의 역할을 해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걷기도 힘들고 자는 것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댁에 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난간을 잡아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그날 밤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잤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조심하지 그랬냐고만 했습니다.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갔고 12시간의 고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아들을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산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서 아이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가 안아볼 차례야.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고 말해도 조금만 더라고 하며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시어머니의 간섭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왔고 아이를 돌보는 모든 과정에 참견했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빼앗아가며 말했습니다. 모유는 부족할 수 있어. 분유를 먹여야 해. 저는 아니라고 모유가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누워있으면 게으르다고 했고 아이를 돌보는 방식마다 간섭했습니다. 기저귀를 이렇게 채우면 안 된다.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 안 된다. 옷을 이렇게 입히면 안 된다. 모든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아예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 낫겠다. 너는 아이 키우는 법도 모르잖아. 저는 필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제가 키우겠다고 배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낮에는 제가 키우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가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시로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데려갔고 때로는 이틀씩 집에 안 왔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돌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성대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결정했고 저는 그저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돌잔치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아들의 돌잔치가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고. 겨우 하나 낳았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너는 하나밖에 못 낳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저는 영원히 아이를 낳는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둘째를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째 하나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데 둘째를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그 고통스러운 시험관 시술을 겪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완전히 빼앗아갔습니다. 제가 모유 수유를 하겠다고 하자 그녀는 분유가 더 좋다며 억지로 젖을 뗐습니다. 아이가 제 젖을 찾아 울어도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젖을 떼야 빨리 젖이 마른다며 아이를 안고 멀리 가버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빼앗아가서 자기가 재웠고 제가 아이 옷을 사오면 취향이 없다며 버렸습니다. 아이의 이름도 그녀가 지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름을 원했지만 그녀는 우리 집안 학렬에 맞는 이름이어야 한다며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도 그녀가 유치원을 정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작은 유치원을 원했지만 그녀는 강남의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먼 길을 가야 했고 늘 피곤해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우리 손자는 특별해야 한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서히 제 아들의 엄마가 아닌 그저 아이를 낳아준 사람으로 전락해 갔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할머니를 더 따랐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저한테가 아니라 할머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을 더 좋아했고 할머니가 만든 음식을 더 맛있어 했습니다. 저는 점점 아이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고 제 편을 들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로웠고 지쳤고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었고 거울을 보면 점점 초라해지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저는 이미 늙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는 다크서클, 생기 없는 피부, 푸석푸석한 머리카락. 저는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14년 차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밤 10시, 11시에 들어왔지만 점점 자정이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일요일에도 오후에는 어김없이 외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일이 바쁜 줄 알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고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실제로 그의 회사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야근이 잦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향수를 쓰지 않았고 남편도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회사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차에서 모르는 머리카락이 나왔습니다. 긴 생머리였는데 분명 제 머리카락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발머리였고 머리카락도 이미 많이 빠져서 가늘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물었지만 그는 회사 동료를 태워준 적이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도 이상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심지어 호텔 식사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으니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보니 늘 2인분이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정이 넘어 들어왔는데 샤워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목이 말라 일어났습니다. 물을 마시고 침실로 돌아오는데 거실 소파에 남편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옆에 두고 자는데 그날은 깜빡했나 봅니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보고 싶을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 생일이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고 바꾸지 않았나 봅니다. 화면이 열렸고 저는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나요? 오빠 사랑해요. 같은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답장도 있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내일 만나자. 오늘 정말 좋았어. 사진도 있었습니다. 함께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와인잔을 부딪히는 사진. 그 사진들 속에서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늘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그 여자 앞에서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을 공유한 메시지, 주말 여행을 계획하는 대화, 심지어 속옷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나?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이 사람은 저를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저녁에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나갔고 저는 곧바로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송은채는 제 대학 동기이자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때문이었죠. 이혼 후 그녀는 혼자 힘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위드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라고. 휴대전화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사진, 동영상,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사설 탐정을 소개해줬습니다. 저는 그녀의 조언대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용은 일주일에 1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제가 몰래 모아둔 적금을 깼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가 용돈을 주곤 했는데 그 돈을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10년 동안 모아서 6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탐정을 고용하고 나중에 필요할 변호사 비용도 준비했습니다. 탐정은 일주일 동안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자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 예쁜 얼굴. 회사 신입사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의 고급 레지던스에서 만났고 보통 2~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고 포옹했고 키스했습니다. 레지던스 로비에서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도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말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말에는 근교의 펜션에도 다녀왔습니다. 가평의 한적한 펜션이었는데 이틀 동안 묵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간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들으며 고생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젊은 여자와 펜션에서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보는 내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냉정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분노와 함께 이제는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불쌍한 며느리, 참기만 하는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사진들을 던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어 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화를 낼 거라고 아들을 나무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참 순진하구나. 이혼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너 같은 여자가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내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은 우리가 키울 거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아들만은 안 된다고, 아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력이 없으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거지. 내가 여자로서 제 역할을 못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그러니까 입 다물고 참고 살아.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나가든지. 그날 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바람을 피웠느냐고, 제가 뭘 잘못했느냐고.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이해해줘. 나도 남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복수하겠다고. 하지만 시어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업주부로 15년을 살았고 경력도 자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혼하면 정말 빈털터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채의 도움을 받아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확실하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양육권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댁이 경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제가 직업이 없으니 법원에서 시댁에 유리하게 판결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은채가 운영하는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시댁에 갔지만 밤에는 몰래 공부했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혼 준비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댁 앞을 지나가다가 문신을 한 남자 2명이 시어머니와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봉투를 건네며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명한 식당 대표가 왜 저런 사람들과 만날까? 호기심이 생긴 저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탐정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자 수락했습니다. 한 달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정희의 진짜 이름은 박순자였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에 개명을 했고 그 전의 기록은 거의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의 과거를 찾아냈습니다.
20대의 박순자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골든 팰리스라는 이름의 고급 룸살롱이었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마담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30대의 그녀는 그 돈으로 한정식 식당을 열었고 동시에 사채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였지만 실제로는 불법 고리대금업이었습니다. 탐정이 찾아낸 자료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20년간 수백 명의 채무자들을 괴롭혔고 그 과정에서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채무자들의 가족을 협박했고 폭력배를 동원해 집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수백억 원에 달했고 그 돈의 일부로 고급 한정식 식당을 차려 사회적 명성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단순히 못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은채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의 불법 사채업 피해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탐정을 통해 피해자 명단을 확보했고 그들을 한 명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나정의 여사는 강력한 사람이었고 그녀에게 대항하다가는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를 보여주고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피해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42명의 피해자를 모았고 그들과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국세청에도 탈세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채업으로 번 돈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고 한정식 식당의 매출도 상당 부분 축소 신고되었습니다. 탐정이 확보한 자료에는 이중장부의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제가 절대 이혼을 요구하지 못할 거라고 순순히 참고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여유롭게 대응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돈이면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42명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고발하자 검찰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조사도 시작되었고 한정식 식당궁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탈루 세금이 적발되었고 시어머니는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파멸시킨 범죄자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재판은 1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은채의 도움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여성 의류를 판매하는 작은 쇼핑몰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첫 달에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매출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사업 운영 노하우를 알려줬고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상품을 직접 소싱하고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고객 응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6개월 후 제 쇼핑몰의 월 매출은 1,000만 원을 넘어섰고 1년 후에는 억 단위가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제게 유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법 사채업, 탈세,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한정식 식당 궁도 문을 닫았고 한때 명성을 떨치던 나정의 여사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이혼 재판도 제게 유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명확했고 제가 이미 사업을 통해 경제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도 제게 주어졌습니다.
재산 분할로 15억 원을 받았고 위자료로 5억 원을 더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의 신탁한 부동산들도 일부 제 몫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총 8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한 건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쓸모없는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해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남의 깔끔한 아파트였고 아들 방도 따로 꾸며줬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가 없는 게 어색했고 가끔 보고 싶다고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쁜 일을 많이 했고 그 벌을 받고 있다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따로 살게 되었다고.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아들도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단둘이 지내면서 아들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시댁에 있을 때는 늘 긴장하고 조심스러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마음껏 웃고 뛰어놀았습니다. 사업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작은 쇼핑몰에서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직원 10명을 둔 회사로 커졌습니다. 은채가 투자자를 연결해줬고 제대로 된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여성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제 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줬습니다. 3년 후 제 회사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이제 억대 연봉을 받는 스타트업 대표가 되었고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 회사 로비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3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구부정한 등 힘없는 목소리. 한때 거만하게 저를 내려다보던 그 여자는 이제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손자라도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15년 전 제가 똑같이 무릎 꿇고 빌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기억하세요. 제가 무릎 꿇고 아들만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빌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이혼하면 나만 손해라고 하셨죠. 빈털터리로 쫓겨날 거라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아닙니다. 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제 집이 있고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혼해서 손해본 건 저가 아니라 어머니였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한 일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킨 일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사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손자는 손자만이라도 한 번만 볼 수 있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들은 어머니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시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때 두려워하던 괴물이 이렇게 초라하게 무너지는 게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사서 집에 가기로 했죠.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15년 전에 그 불쌍하고 초라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업가이자 행복한 엄마이자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15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울었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복수가 중요했던 건 아닙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벌을 받는 걸 보며 통쾌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제가 스스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꿉니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고 무릎 꿇고 빌던 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건 과거일 뿐이고 저는 이미 그 과거를 이겨냈으니까요. 아들은 올해 10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가끔 아빠 이야기를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빠는 아빠라고 말해줍니다. 월 2회 정도는 남편과 아들이 만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은채는 여전히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멘토입니다. 그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줬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눕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할 예정이고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목표는 전국의 여성들이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저처럼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었던 고통을 아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강연 요청도 들어옵니다. 여성 단체나 창업 관련 행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아픈 과거를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여성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10년 넘게 시댁의 학대를 견디며 살았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혼을 결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외롭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무서워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다시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남자가 없어도 시댁이 없어도 저는 저로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15년의 지옥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차라리 참고 살 걸 그랬느냐고. 저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선택할 거라고. 물론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혼 준비하는 동안, 재판 받는 동안, 사업 시작하는 동안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고 그 결과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제 아들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아빠와 헤어졌는지, 왜 할머니를 만나지 않는지.
아직 어리지만 아이는 느끼고 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졌다는 걸, 우리 집이 평화롭다는 걸.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갈 때쯤이면 회사를 좀 더 키워서 상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인권재단을 만들어서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15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참지 말라고, 견디지 말라고,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일어나서 싸우라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겁이 많았고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찾았던 것처럼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고 외롭더라도 끝까지 가세요.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감옥에 간 것보다 제가 성공한 게 더 큰 복수였습니다. 남편이 후회하는 것보다 제가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더 큰 복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처럼 고통받고 있을 겁니다. 시댁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무능력.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그 지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혼 변호사, 심리 상담사, 그리고 친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 회의를 하고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퇴근 후에는 아들을 데리러 가고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줍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기적입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편도 가끔 연락을 해오지만 저는 필요한 것만 간단히 답합니다. 그도 이제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제 인생은 이제 저의 것입니다. 누구도 제 인생을 좌우할 수 없고 누구도 저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복수가 시원하고 통쾌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는 걸 보며 저는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복수 자체는 저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든 건 제가 이룬 것들이었습니다. 제 회사, 제 집, 제 아들과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이게 진짜 복수이자 진짜 승리입니다. 그러니 복수를 위해 사시지 마세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사세요. 복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수니까요.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분들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3살 스타트업 대표 윤지수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어둡지 않기를,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